지난 2주 동안 이란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를 지켜보면서 나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불만에서 출발한 이 항의가 어떻게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번진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이란의 내정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파괴 행위자들과 방해 공작권들이라며 시위대를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순간 이것은 지역적 차원을 넘어선 계산의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란이 내부 불안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동 전체의 에너지 흐름과 아시아의 공급망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란 체제가 현재 처해 있는 구조적 딜레마다. 1979년 혁명 이후 거의 45년간 유지해온 종교적 정당성은 이미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시위에서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그런데 이번 시위는 그때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번에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체제를 지지해온 상인 계층까지 거리로 나섰다는 점이다. 테헤란의 대바자르가 폐쇄되고 상인들이 파업에 동참했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불만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메네이의 반응이다. 그는 시위대가 미국 대통령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들의 거리를 망치고 있다며 트럼프를 직접 겨냥했다. 이는 단순한 외부 탓돌리기가 아니다. 이란 지도부가 내부 위기를 외부 위협으로 전환시키려는 전형적인 패턴이며,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문제는 이란이 내부 압력이 증가할수록 외부적으로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시위 때도 그랬고 1980년대 초반 혁명 직후 불안정 시기에도 그랬다. 체제의 정당성이 흔들릴 때마다 이란은 지역 내 대리전을 확대하거나 핵 개발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분산시켜 왔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는 에너지 공급이다. 현재 이란은 중국에 하루 평균 1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는 전체 수출량의 87%에 해당한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은 오히려 2019년 최대 압박 당시보다 증가했다. 중국의 독립정유업체들, 이른바 찻주전자, 정제소들이 할인된 가격에 이란 원유를 지속적으로 구매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변수가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붕괴시키면서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이 중단되었다. 중국은 연간 약 38만 9천 배럴의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해 왔는데 이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이란 체제의 계산이 복잡해진다. 한편으로는 석유 수출을 통한 수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강경책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란이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려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지역적 불안정 조성이라는 점이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를 통한 대리전 확대가 그것이다. 하메네이가 더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것은 단순히 국내 시위 진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 전체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서방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석유 가격 상승을 통해 수출 수익을 늘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같은 중경국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이란의 내부 불안정은 중동 전체 에너지 공급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아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만으로도 전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다. 중국이 이란 원유 수입을 갑자기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은 이미 전략적 원유 비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하루 50만 배럴 규모의 추가 비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현재의 에너지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공급 중단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중국의 이런 선택이 이란 체제에 생존의 여지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아무리 강력해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구매자가 존재하는 한이라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2025년 현재까지 이란의 석유 수출 수익은 약 427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중국 자체의 석유 소비가 정점에 달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수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2차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일부 중국 국영 기업들은 러시아 원유 구매를 중단했으며 이란 원유에 대해서도 비슷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지점에서 이란 체제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는 내부 탄압을 더욱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에너지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적 갈등을 확대하여 서방의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석유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하메네이의 최근 발언을 보면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란은 이미 인터넷을 전국적으로 차단하고 시위대에 대한 실탄 사격을 승인했다. 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최소 65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통신 차단으로 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란 검찰총장이 시위 참가자들을 신해적으로 규정하며 사형 선고가 가능한 죄명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한 점이다. 이런 강경책은 단기적으로는 시위를 진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제의 정당성을 더욱 훼손시킨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지역적 파급 효과가 시작된다. 내부 정당성이 약화된 권위주의 체제는 외부 갈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란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활동을 재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후티 반군을 통한 홍해 선박 공격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이란이 내부 위기를 외부 갈등으로 전환시키려는 전형적인 패턴의 시작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견국들의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란이 지역 갈등을 확대할 경우 에너지 공급망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더욱 복잡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다. 중국은 이란과의 에너지 거래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확보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역 불안정이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통한 안정적인 물류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란에 대해 자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은 이란의 석유 수입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베네수엘라 공급 중단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이는 이란 체제에게는 단기적인 경제적 완충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서방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시간의 요소다. 이란의 내부 불안정은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기반 자체가 취약하고 젊은 세대의 불만이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체제가 이런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수입이 필수적이고 이것이 바로 중국과의 에너지 거래가 갖는 전략적 의미다. 그렇다면 이란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강경 탄압을 통해 시위를 진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에너지 거래를 통해 경제적 생존을 도모하며 동시에 지역 갈등을 조성하여 서방의 압박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체제 생존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 지역 갈등이 확대될 경우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이란과의 거래를 제고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2차 제재를 강화할 경우 중국 기업들의 위험 부담이 커진다. 실제로 최근 자료를 보면 미국이 이란 석유 거래에 관련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약 100개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가 발표되었고 이 중에는 중국의 독립정유업체와 터미널 운영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의 차주전자 정제소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기존 거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확보된 공급망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고 베네수엘라 공급 중단으로 생긴 공백을 메울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험을 줄이려 할 것이다. 특히 지역 갈등이 확대되어 중국 자체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직면한 딜레마다. 이란의 내부 불안정이 지역 갈등으로 번질 경우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불안정해진다. 그런데 중국이 이란과의 거래를 줄일 경우에는 이란이 더욱 절망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핵 개발 가속화나 테러 지원 확대가 그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견국들의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은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 이란 체제의 생존을 도울 수는 없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중요하다. 이 모든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이란 사태가 길어질수록 그 균형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의 전형적인 생존 패턴이다.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 외부 갈등을 조성하고 경제적 생존을 위해 제재를 회피하며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을 이용해 협상력을 확보하려 한다. 이라는 이 모든 요소들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후원자가 있는 한 이 게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문제는 이 게임이 지속될수록 지역 전체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불안정성의 비용은 결국 에너지에 의존하는 모든 국가들이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취약하다. 하메네이가 시위대를 향해 더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것은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향후 몇 달간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판도를 결정할 수 있는 신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서울에서도 베이징에서도 워싱턴에서도 느껴질 것이다. 문제는 아무도 그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이란 내부의 세대 교체다. 현재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1979년 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다. 이들에게 종교적 정당성이나 반미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경제적 기회의 부재와 사회적 억압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체제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외부 위협을 통해 내부 결속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젊은 세대들은 가자도 레바논도 아닌 내 생명을 이란을 위해 라고 외치며 이란 정부의 지역 개입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는 체제에게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준다. 전통적인 정당성 확보 수단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은 것은 순수한 물리력뿐이다. 하지만 물리력에만 의존하는 체제는 결국 더 많은 자원을 억압에 투입해야 하고 이는 경제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그만큼 줄인다. 더욱이 이란의 경우 이미 제재로 인해 경제적 여력이 제한되어 있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상당 부분이 지역 내 대리 세력들 지원에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핵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정작 국민들의 생활 개선에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복잡해진다. 중국은 이란과의 에너지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지만 동시에 이란의 지역적 모험주의가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가 성공하려면 중동 지역의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이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다. 에너지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 자신도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특히 현재처럼 베네수엘라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란과의 거래는 유지하되 동시에 다른 공급원을 다각화하는 것이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추가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여 이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전략은 이란에게는 장기적으로 불리하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출을 통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대체 공급원을 확보할수록 이란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진다. 이 지점에서 이란 체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살펴보면 모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핵 개발을 가속화하여 협상력을 높이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둘째, 지역 갈등을 확대하여 석유 가격을 상승시키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석유 수입국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셋째, 내부 개혁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체제의 정치적 통제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넷째, 서방과의 협상을 재개하여 제재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내부 상황에서는 그런 협상을 진행할 정치적 여력이 없다. 결국 이란 체제는 모든 선택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권위주의 체제들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된다. 합리적 계산보다는 체제 생존 본능이 우선하게 되고 이는 종종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에너지 공급원 다각화를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것이다. 둘째, 지역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일본, 호주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수송로 보호에 나서는 것이다. 셋째,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이란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는 것이다. 중국도 지역 안정을 원한다는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란 국민들과의 소프트 파워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체제가 바뀔 경우를 대비해 미래의 이란과의 관계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는 이란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악화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하메네이의 강경 발언 이후 시위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도 갈수록 폭력적이 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제 전화 연결도 끊어버린 점이다. 이는 대규모 탄압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019년 시위 때와 같은 수준의 유혈 진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중국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국제적 고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과의 거래에서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 안보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단기적인 폭력적 진압 이후 장기적인 저강도 갈등의 지속이다. 이란 체제는 시위를 물리적으로 진압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불만을 해소할 수는 없다. 그 결과 간헐적인 시위와 탄압이 반복되면서 체제의 정당성은 계속 약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외부 갈등을 통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과의 갈등 확대, 걸프 지역에서의 도발 증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위협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결국 모든 에너지 수입국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체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은 위험한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험의 비용은 결국 이란 국민들과 지역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시위가 아니다. 이것은 중동의 지정학적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체제적 위기이며 그 파장은 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하메네이의 더욱 강경한 대응 예고는 이런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